인류의 역사는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고 돈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끝없는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역사에는 항상 수많은 파벌과 권력자들이 존재해왔으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이들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들 항상 투쟁의 명분으로 국민을 앞세고 정견의 차이를 내세웠지만 실상 그들이 싸운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근본을 따져보면 과거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김의 관계처럼 그들은 대부분 한통속이나 다름없었다. 권력은 불쌍한 백성을 볼모로 모든 힘 있는 자들의 상호관계와 그 상황 안에 존재한다. 사회 권력은 인간의 삶과 살가 효과적으로 돌아가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옛날 지배계급인 고관대작들의 정치 무대이기도 했던 왕국의 궁중은 늘 권력을 가진 사람, 즉 왕과 권력자 주변에 형성됐다. 권력이란 정치의 모든 것을 건 자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였지만 궁중을 가득 채우고 있던 궁중인들은 매우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권력을 획득하고 확대하는 한편으로 군주를 모시고 섬겨했다. 따라서 군주를 중심으로 음모와 흉계, 아첨과 속임수 등이 난무했으며 술잔이 오가거나 담소를 나누는 중에도 상대에 대한 중상모략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군주의 심기를 어지럽히면 그 길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아부하거나 심하게 아점하는 듯이 보이면 주위의 다른 궁중인들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도학자처럼 행세를 하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군주의 환심을 사고 권력을 확대하려 했다. 권력을 힘으로 취하는 자도 있었고 덕과 지혜 또는 재주로 권력을 취하는 자도 있었다. 권력을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는 더욱 힘들었다. 때로 금력과 여색이 동원되기도 했다. 현재 협조와 조정의 기술은 권력가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런 교묘한 처신에 능했던 권모술수의 대가들도 늘 동료 궁중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했다. 궁중인들이란 언제나 경쟁자들을 밀어내려고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상모략이다. 그것은 지혜가 있든 없든 벼슬이 높든 낮든 권력자들이 가장 애호하는 방식이다. 동계 궁중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세련된 품행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었다. 훌륭한 궁중인들은 정중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다. 교양 없이 아무 때나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바로 만인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 궁중인들은 서로 반대하는 동료를 은밀히 왕따시키고 소리 없이 적대시했다. 이것이 궁중인의 딜레마였다. 우함의 모범을 보이면서도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적수와의 눈에 싸움에서 이기고 적수의 일에 방해를 놓아야 했으니 말이다. 훌륭한 궁중인은 쉽게 재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혜롭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설사 적의 뒤에서 등을 찌르더라도 손에 비단장갑을 끼고 얼굴에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찔렀다. 완벽한 궁중인이라면 드러나게 강요를 하거나 노골적인 배신을 하지 않고 유혹과 매력, 기만, 흉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었으며 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했다. 권력과 명예를 놓고 암투를 벌여야만 하는 궁정생활은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술적 사고를 해야 하는 전투 상황과 다름없었다. 옛날 궁정에서는 권력투쟁에 실패한 사람들의 삼족이 몰살당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죽여야 하는 사실상 양해탈을 쓴 권력의 굶주린 야수들 간의 전쟁이었다. 중상과 모략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불문하고 권력의 목숨을 건 자들이 가장 애호하는 무기였다. 1350년 공민왕 8년 12월 모거경이 이끄는 홍건적은 의주정주를 치고 서경을 삽시간에 함락시켰다. 방에 나선 고려군은 이방실, 안우, 김득배, 정세훈 장군으로 서경을 탈환하고 함정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이방실과 김득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장사 김용의 흉계와 모함으로 피살되었다. 정세훈 역시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하였을 때 총병관으로 이방실 김득배와 함께 수도를 탈환하였으나 김용의 시기로 억울하게 죽었다. 홍건적 침입시 함께 공을 세운 안우도 김용의 꾀에 넘어가 충신 정세훈을 죽인 뒤 자신도 김용의 하수인에게 피살되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지만 평생을 조정의 음모와 흉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훈련원 봉사로 임관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첫 번째 시를 맞는다. 1579년 35세의 나이는 아무 이유 없이 주의 시기 때문에 충청도병마저도사의 군관으로 좌천된다. 1582년에는 훈련원 봉사 시절에 상관이던 서익의 모함에 걸려 파면까지 당한다. 종팔품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복직한 1583년에는 함경도의 권관으로 여진족 주장을 사로잡는 무공을 세웠지만 병마사 기무서의 시기로 아무 포상도 받지 못했고 벼슬도 올라가지 못했다. 부친의 3년상을 치르고 42세 때에 복직하지만 이내 파직당한다. 연족의 침범에 맞서 숱한 공을 세웠지만 자신의 상관의 질시로 패장으로 몰려 결국 이순신에게 백의정군이라는 파직의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죽음만은 면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1590년 7월에는 유성룡의 청거로 정삼품직인 고사리진 첨사로 임명되었으나 사관원의 반대로 발령이 취소되었고 다시 1개월 뒤에는 만포진 첨사로 임명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사관원의 반대로 발령이 취소되었다. 이순신은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성품 탓에 끊임없이 소인배들의 중상과 모략을 당했다. 전라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던 1597년 2월 6일에는 윤두수를 중심으로 한서인들의 모함에 따라 해임되고 조정을 속이고 적군을 치지 않았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금부도사에게 잡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의금부에 갇혀 갖은 고문을 당했다. 가수로 죽음을 면한 이순신은 4월 1일에 풀려났지만 두 번째로 백의정군하는 어명을 받고 무등병으로 강등당해 권율의 원수부에 소속되어 금부도사에게 끌려갔다.
음모와 흉계가 위력을 떨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왕국은 사라지거나 힘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궁정과 궁정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명사회, 심지어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도 권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우리는 왕권을 지탱했던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궁정이 없는 21세기 사회에 살지만 묘하게도 궁정인의 딜레마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부엌 권력을 잡고자 많은 음모와 흉기를 꾸며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분열화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작은 궁정들이 새로 생겨나 오히려 더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을 섬겨야 하고 수많은 궁정들을 오가며 다중 권력 게임을 벌여야 한다. 힘을 더 들이고 머리를 더 써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 자체가 타인의 권력과 벌이는 전쟁이다. 세상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음흉하고 끈질긴 사람일수록 웃으면서 함정을 파는 기술에 통달한 사람일수록 정상에 좀 더 쉽게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명록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칠고 비정하고 역겨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현재 한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이 권력투쟁이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또 당신이 다니는 직장과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군상들의 처절한 지위 다툼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모든 사회는 그러한 궁정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세상살이가 음모와 흉계로 가득 찬 옛날 궁정 생활과 다를 바 없고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무하게 복잡한 인간들이 얽혀 사는 세상에서 권력 게임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서툰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옛날의 궁정인처럼 간접적으로 애들로 행동하는 기술을 익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무력한 천사가 되기보다는 성공한 죄인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묘하게 간기로 대응하면서 남의 눈에는 공정하고 우아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겸손하면서도 교활해야 하고 대놓고 과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주목을 끄는 속임수에 능해야 하는 것이다. 스포츠 댄스를 출 수 있는 교양인임을 과시하면서 독실한 신앙인임을 내세우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습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예의 바름 뒤에 교활함을 감추고 침묵 뒤에 무식을 감추는 것은 현대인의 상식이다. 권력이 종교나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았던 실용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 화신이다. 사실 우리의 행위 대부분이 지위와 돈을 얻으려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부인하려 했어도 오늘날의 정치적 권력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는 마키아벨리즘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치나 산업, 경제 혹은 문화나 가정, 교회 등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그러다. 한편으로 모든 것을 성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출세하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다. 사회 어디에서나 파당의 보스들은 역할이 달라서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을 뿐 피장파장이며 다들 한 통속이다. 실제로 개별적인 권력자들은 확고한 권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도덕적 분별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외양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터운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는 사람들도 많다. 부에 대한 열망도 권력의 또 다른 속성이다. 소유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권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한 데서 생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부가 권력과 명망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돈은 권력을 의미하며 부부간에도 돈의 이동은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마땅한 권력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력은 지위와 명예를 놓고 또 사다리의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지를 놓고 버리는 처절한 게임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바꾸어놓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회 위기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권력의 실체를 분석하고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는 법을 배울 필요는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기만과 은폐다. 도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교묘하고 우회적인 조종에 가장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정의를 입 밖에 내는 인간들은 대개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 묘한 정의감 등을 과시하는 모습을 뒤집어보면 스스로 고단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챌 수 있다. 정직성을 과시하는 것 역시 권력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누구나 자기는 좋은 의도로 선의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상하고 선량하고 사심 없는 성격을 가졌다고 믿게 하려는 전략이고 설득의 한 형태며 어떻게 보면 교묘한 형태의 강요라고 볼 수도 있다. 권력 게임에서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외양 뒤에 진짜 의도를 숨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순진한 외양이 사실은 기만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다 세상은 험한 곳이다. 누구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 누가 자기는 좋은 의도로 선의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권력은 고사하고 남한테 밥그릇이라도 뺏기지 않으면 당신은 권모술수를 연주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